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한겨울 지하 보일러실에서 72세 나정분 할머니의 처절한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의식은 점점 흐려지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쇠파이프를 붙잡고 벽을 두드리며 단 한 줄기 희망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 더 크게 틀어. 며느리 박다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어머니 마음을 꺾어야 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하에 가둔 걸까요? 그리고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은 왜 침묵으로 일관했을까요? 정분 할머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끝에서 드러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지붕 아래 살던 가족에게 일어난 기막힌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자리한 지 30년 넘은 빌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만들어낸 외벽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좁은 골목길에는 택배차와 음식물 수거차가 번갈아 드나들었죠. 이 빌라에는 나정분이 1층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고 2층에는 아들 나성우와 며느리 박다혜, 그리고 손자 도윤이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정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바구니를 들고 쌍문동 재래시장으로 향했죠. 콩나물을 고를 때면 하나하나 만져보며 싱싱한 것만 골라 담았어요. 2층에서 내려올 손자 도윤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는 것이 정분의 일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8살 도윤이가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와 1층 할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도윤이의 밝은 인사에 정분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잤니? 할머니가 김치찌개 끓여놨다. 손자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나성우는 42살로 택배지입 기사 일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트럭을 몰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독립하지 못하고 2층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죠. 어깨가 구부정하고 허리가 자주 아파서 집에 돌아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박다혜는 37살로 임대관리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에 밝고 실리적인 성격이었어요. 2층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는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내는 복잡했어요. 저녁이면 정부는 1층에서 식사를 준비했고 가족들이 모두 내려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따뜻한 김치찌개와 갓 지은 쌀밥이 식탁에 올랐어요. 도윤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정부는 뿌듯해했죠. 어머니, 요즘은 다들 신탁으로 묶어둔다던데요. 다혜가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신탁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복잡한 건 왜 해? 다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도 명의를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던 집인데 아직 내 발길이 닿아야 살지.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다혜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도윤이 학원비도 올랐고 생활비 부담이 커요. 다혜가 덧붙이며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질을 계속했어요. 정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재산에 매이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는데 왜 이 집안은 자꾸 돈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도는 가족의 풍경이었죠. 성우가 어릴 때부터 워낙 착하고 순한 성격이어서 정부는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층에서 들려오는 성우와 다혜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면서 뭔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2층으로 올라간 성우와 다혜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이세.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 정부는 찬물에 그릇을 헹구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집은 정분이 젊었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꿔왔던 공간이었고 아들을 키우며 온갖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집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 못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1층 자신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층에서는 성우와 다혜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어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목소리의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간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집에 대한 애착을 쉽게 놓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남편과의 추억을 만들었고 성우를 키웠고 지금도 손자 도윤이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씁쓸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며칠이 흘러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빌라 전체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정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보일러를 확인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온수가 미지근하게 나오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 물이 차가워요. 아침에 내려온 도윤이가 세수하다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도윤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러게, 보일러가 이상하네. 할머니가 확인해 볼게. 2층에서 성우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엄마, 위층도 난방이 안 돼요. 보일러 고장인 것 같은데. 성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추운 겨울에 난방이 안 되면 큰일이었거든요. 그때 다혜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일러 말썽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점검업체에 전화해뒀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마워라.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다혜는 정분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업체 사람이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지하 보일러실 좀 같이 봐주세요. 제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거든요. 정부는 잠깐 주저했습니다. 내가 혼자 가도 되는데. 하지만 다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보일러 위치랑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업체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함께 가요. 다혜의 말에는 묘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도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같이 가세요.
다혜가 업무상 그런 거 잘 아니까. 정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서 빌라 옆쪽에 있는 지하 입구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어요. 정분이 앞서 걸으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콘크리트 벽면에는 습기가 차 있었고 보일러실로 향하는 통로는 생각보다 깊숙했어요. 여기 계단이 가파르니까 조심해요, 어머니. 다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부는 그런 며느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실 문에 도착했을 때 정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철문이 무거워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내는 보일러 소음이 웅웅거리고 있었고 기름 냄새와 콘크리트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배수구가 있는 콘크리트 바닥과 낡은 철문, 그리고 외부 걸쇠가 달린 구조였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손에 기름 묻으면 곤란하잖아요. 다혜가 자연스럽게 정분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분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분이 보일러 앞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밖에서 확인할 게 있어요. 다혜가 말하며 보일러실 밖으로 나갔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보일러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그리고 바로 이어 자물쇠가 채워지는 금속성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철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다혜야? 정분이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문 너머에서 다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만요, 어머니. 금방 열어드릴게요. 하지만 발소리는 계단을 올라가는 쪽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정부는 문을 두드리며 다시 소리쳤어요. 다혜야, 여기 갇혔어.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보일러의 저음 진동만이 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낡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음산한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자신을 가둔 건 아니겠지요.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자물쇠 채우는 소리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한편 위에서는 다혜가 2층으로 올라가 성우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셔? 다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하에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계셔. 성우의 눈이 흔들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정분의 핸드폰을 자신의 가방 깊숙이 넣어두며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어머니 마음 접게 만들어야 해.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야겠지.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1층을 찾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다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친구분한테 갔어. 늦게 오실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하에서 정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요. 보일러실 안에는 작은 환기구 하나만 있었는데 그것도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문을 계속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보일러 소음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조차 묻혀버렸습니다. 추위가 점점 뼛속까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혜가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던 것, 핸드폰을 가져간 것, 그리고 자물쇠 소리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여겨왔던 며느리가 정말 자신을 가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차가운 지하에서 홀로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어요. 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 지하인데 내가 죄인처럼 갇히다니. 하지만 절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살아야 했습니다. 손자 도윤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철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지하 보일러실은 빌라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소리가 위층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과 철문이 소리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고 추위는 더욱 심해졌어요. 보일러실 안의 온도는 바깥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도 겨울 지하의 찬 기운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부는 가디건을 더 단단히 여미며 몸을 웅크렸어요. 발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분의 시선이 바닥에 널린 빈 페인트통에 닿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환기창 손잡이를 잡아보려고 페인트통을 밟고 올라갔어요. 무릎이 아파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는 녹슬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몇 번 힘을 주어 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허, 연탄 아궁이 때가 그립네. 그땐 이 손으로 다 해냈는데. 정부는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젊었을 때는 무거운 연탄도 혼자서 날랐고 아궁이 불도 능숙하게 피웠는데 이제는 작은 손잡이 하나도 돌릴 힘이 없다니. 세월의 무게가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디건의 단추를 하나씩 뜯어내어 전구 주위를 감쌌어요. 빛의 방향을 아래로 돌려 보일러실 구석구석을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녹슨 쇠파이프를 찾아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일정한 박자로 쿵쿵 쿵쿵 SOS 같은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자 위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부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래, 소리가 위로 가긴 가는구나. 더욱 열심히 벽을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 짖는 소리도 곧 멈췄고 다시 정막만이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두드렸어요. 위층에서는 다혜가 정분의 휴대폰을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성우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끝났어? 다혜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안에 마음 접게 만들자. 성우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지. 성우는 2층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 문제는 해결해야 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은 있었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지하에서 정부는 벽면 배관에 귀를 댔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보일러, 저마음 사이로 인기척 같은 진동이 섞여 들렸어요. 위층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정부는 머리핀을 꺼내 배관 고정 쇠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찌익하는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빌라 골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새벽 신문을 배달하던 신문 배달원이 빌라 앞 골목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신문 배달원은 귀를 기울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곧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에이, 새벽 공사 소리겠지. 요즘 빌라들 보수공사 많이 하더라. 정분의 간절한 구조 신호는 그렇게 놓쳐버렸습니다. 2층에서 도윤이가 잠에서 깨어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아래서 쿵쿵 소리에. 다혜는 재빨리 아들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보일러가 겨울 준비하는 소리야. 추우니까 보일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신경 쓰지 말고 다시 자. 도윤이는 엄마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였거든요. 한편 정부는 보일러실 바닥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숨을 얕게 쉬고 체온을 아껴야 해. 살려면 머리를 써야지. 정부는 생존에 대한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보일러 배관에서 올라오는 미약한 온기를 찾아 그 옆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틈새를 찾아 손을 갖다 대기도 했어요. 정부는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연탄 아궁이를 떼던 시절, 추위와 어려움을 견뎠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한겨울에 연탄이 떨어져서 밤새 추위에 떨었던 적도 있었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며칠간 찬물로 버텼던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약하지 않았는데, 그때도 버텼으니 이번에도 버틸 수 있어. 정부는 자신을 다독이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분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쇠파이프로 벽을 두드리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목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 주민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상의 소음에 묻혀 정분의 신호를 놓치고 있었어요. 위층에서는 도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1층 할머니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오셨어요? 다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친구 할머니랑 온천에 가셨대. 늦게 오실 거야. 저녁은 엄마가 해줄게. 도윤이는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없는 저녁이 허전했습니다. 정부는 보일러실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탈출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았지만 철문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어요. 환기구는 너무 높고 작아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배수구도 있었지만 너무 작았어요. 그때 정부는 배관을 따라 위층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너무 좁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고양이도 겨우 지나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정부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니?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가둬두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았는데 며느리에게도 친딸처럼 대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손자 도윤이를 지켜야 했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어요. 울고 있을 시간에 탈출할 방법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다시 쇠파이프를 들고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의 온도는 더욱 떨어졌고 정분의 손끝과 발끝은 점점 감각을 잃어갔어요.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쇠파이프로 벽을 두드렸습니다. 손목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살아야 한다는 의지만이 정분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도윤이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쿵쿵하는 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2층 바닥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아래에서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도윤이가 성우를 불렀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며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왜, 도윤아? 아빠 아래에서 계속 소리나. 쿵쿵 하는 소리. 도윤이의 말에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혜도 침실에서 나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아, 그건 보일러 소리야. 겨울이라서 보일러가 열심히 일하거든. 다혜가 아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평소랑 다른 소리야. 누가 두드리는 것 같아. 성우와 다혜는 서로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다혜가 재빨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도윤아, 늦은 시간이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빨리 자자.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틀었어요. 드라마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자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묻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불안해했지만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니 별 수 없이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정부는 위층의 텔레비전 소리를 듣고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가족들이 깨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부는 더욱 열심히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더 큰 소리를 내려고 두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힘을 다해 벽을 쳤어요. 그때 위층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였는데 계속해서 왈왈 소리를 냈어요. 개가 정분의 신호를 듣고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분은 기뻤어요. 그래, 너라도 내 소리를 들어주는구나. 하지만 곧 개 짖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주인이 개를 달랜 것 같았어요. 한편 편의점에서는 야간 아르바이트생 김정민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문으로 나가던 중 우연히 다혜와 마주쳤습니다. 다혜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정민이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다혜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김정민은 평소보다 다혜의 표정이 어두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늦은 시간인데 무슨 일이세요? 김정민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요. 다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빌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정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인사도 잘 나누던 사모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어색할까? 김정민이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으로 돌아가려는데 빌라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하는 소리였어요. 김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누가 무엇을 두드리는 걸까? 이상하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지? 김정민은 궁금해하며 빌라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소리는 지하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하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김정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소리에 집중해 봤어요.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김정민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 사모님의 이상한 행동과 이 소리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지하에서 정부는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몇 시간째 계속 두드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구해주러 오지 않았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무엇보다 추위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기에 의지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여기 있다. 손자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도윤이가 1층으로 내려와 할머니를 찾을 텐데 할머니는 없을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위층에서는 성우와 다혜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텔레비전 소리로 다 가려지고 있어. 다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이면 포기할 거야. 다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 우리가 이 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성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정민은 편의점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같았거든요. 혹시 누군가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하에서 정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손목은 부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쿵, 쿵, 쿵. 3번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3번. SOS 신호를 계속 반복했어요. 정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윤이를 지켜야 했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정부는 이를 악물고 계속해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위층에서 도윤이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도 신경 쓰였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에서 정부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째 계속된 추위와 탈수 증상으로 몸이 극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니?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지만 마음속의 절규는 컸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버려두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간신히 쇠파이프를 들어 다시 벽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이 없어서 소리도 작았습니다. 톡, 톡, 톡. 미약한 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한편 편의점에서 김정민은 밤새 그 이상한 소리가 신경 쓰여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교대 시간이 되어 집으로 가려던 중 다시 한번 빌라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김정민이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지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훨씬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김정민은 지하 보일러실 입구를 찾아 내려가 봤어요. 철문 앞에 서자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계세요? 김정민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안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분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갇혀 있어요.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김정민은 분명히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누군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철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만난 사모님이 자물쇠를 산 것과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김정민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빌라 지하에 누군가 갇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김정민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즉시 출동 지시를 내렸어요. 소방서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철문을 열어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위층에서는 다혜가 사이렌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경찰차와 소방차가 빌라 앞에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여보. 성우를 급하게 깨웠습니다. 성우도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어. 소방차도. 다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들킬 게 뻔했거든요. 소방대원들이 지하로 내려와 철문을 확인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네요. 절단기 가져오세요. 소방대장이 지시했어요. 잠시 후 절단기가 도착했고 쾅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잘렸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함께 정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환자 발견, 의식 희미하고 저체온 증상, 소방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정분은 보일러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와 정분을 옮겼습니다. 정분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구급대원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우리 도윤이는 잘 좀.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으로 모셔갈게요. 구급대원이 정분을 위로했어요. 정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정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때늦지 않게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경찰은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물쇠가 외부에서 채워진 흔적, 휴대폰이 없는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해보니 명백한 감금 사건이었어요. 담당 형사는 즉시 가족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층에서 성우와 다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도 소란에 깨어나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셨어. 병원에 가셨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다쳤어요? 어디서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하에서. 성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도윤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하에 왜 계셨어요? 어제 온천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상황이었거든요. 다혜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경찰이 2층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와 다혜는 서로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들어왔어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들이에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고요. 다혜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부터 어머니가 지하에 계셨는지 아시나요? 형사의 질문에 성우와 다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정민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나요? 어젯밤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니 누군가 갇혀 있었어요. 김정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사모님과 마주쳤던 일도 설명했어요.
경찰은 편의점 CCTV를 확보했습니다. 다혜가 자물쇠를 구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구매 시간과 정분이 실종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정부는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으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의식을 회복하면서 간호사에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도윤이 괜찮나요? 경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성우와 다혜를 연행했습니다. 도윤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맡겨졌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가는 거예요? 도윤이의 물음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 일반 병실에서 정부는 온열 담요에 쌓인 채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에는 김정민과 낯익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깨셨어요? 여성이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여성을 알아봤어요. 명자 씨? 네, 맞아요. 전명자예요. 쌍문동 통장인 전명자는 정분과 오래된 이웃이었습니다. 평소에 동네 일로 자주 만나던 사이였어요. 괜찮으세요? 김정민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부는 목이 마려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전명자가 물컵을 가져다 정분의 입가에 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사건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부는 조금씩 물을 마시며 기운을 차렸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됐나요? 정분의 첫 번째 걱정은 손자였습니다. 도윤이는 김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명자가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일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증거는 다 모아놨어요. 김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늦게 눈치챈 것 같아서 죄송해요. 진작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는 김정민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구해줘서 살았어. 정말 고마워. 전명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경찰에서 조사할 때 필요한 증거들이에요. 지하실 CCTV는 없었지만 편의점 CCTV에 며느리가 자물쇠 사는 모습이 다 찍혔어요. 정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빌라 현관 카메라에도 며느리가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과 혼자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시간도 정확히 맞고요. 전명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을 지하에 가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특히 성우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었고 도윤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이는 뭘 알고 있나요? 정분이 물었어요. 전명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경찰서에 갔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정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될 거였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서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분이 대답했어요. 혹시 조사에 응할 수 있으실까요? 정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번 사건은 특수감금과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어머님의 진술이 중요해요. 특수감금이요? 정분이 물었습니다. 네. 사람을 감금하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금한 경우를 말합니다.
겨울 지하실에 장시간 가두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로 봅니다. 수사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노인학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였어요. 이런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수감금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노인학대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명자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젠 눈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해요. 정부는 전명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수사관이 정분에게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합의를 원하시나요? 정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했어요. 처벌을 원합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윤이에게도 올바른 교육이 되어야 하고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그때 김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정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 때문이었을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 집을 탐낸 거지. 전명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재산 관리도 새로 하셔야 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아 보려고 해요. 유언대용 신탁 같은 것도 알아보고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노인보호전담경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네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그리고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지하에 가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도윤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정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참고 살자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더라고요. 도윤이한테도 잘못된 걸 보여줄 순 없잖아요. 전명자와 김정민 그리고 수사관 모두 정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사관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것 같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전명자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다들 도와드릴게요. 김정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살펴볼게요. 정부는 두 사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구대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전명자와 함께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성우와 다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담당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의자 박다혜 씨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피해자를 지하 보일러실에 감금한 것이 맞습니까? 수사관의 질문에 다혜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난이었어요. 장난이라고 하셨나요? 수사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자꾸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루만 반성하시라고 그런 거였어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라. 정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다혜는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분은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장난? 한겨울밤에 지하에 가둬놓고 핸드폰까지 뺏어간 게 장난이야? 수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외부 걸쇠를 채워 지하실에 감금했습니다. 한겨울밤 휴대폰도 뺐고요. 이것이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정분이 일어서며 다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여겼다. 정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 아플 때 병원에 함께 갔고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잖아. 그런데 내가 나를 감옥에 가뒀구나.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가정을 흔들었어요. 집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간섭하고 집은 내 한평생의 땀이다.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든 맡기든 내가 결정한다. 내가 억지로 가져갈 게 아니야. 수사관이 책상 위에 증거들을 차곡차곡 놓았습니다. 편의점 CCTV 캡처 사진에는 다혜가 자물쇠를 구매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카드 결제 영수증, 빌라 현관 CCTV의 감금 장면, 소방 출동 일지, 지하실 현장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피의자 나성우 씨는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사관이 성우에게 물었어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정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성우야, 엄마는 합의로 덮지 않는다. 성우의 어깨가 떨렸어요. 너도 책임이 있다면 져라. 정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수사관이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나성우 씨는 카드빚을 돌려막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시도가 있었고, 박다혜 씨는 직장에서 업무상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감금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다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희가 너무 막막했어요. 빚은 계속 늘어가고 어머니는 집 얘기만 하면 피하시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분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을 가뒀다고 정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노인분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자식들한테 이런 일 당해도 된다는 거냐? 수사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수사관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특수감금 및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다혜와 성우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며칠 후 성우는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 측에서 징계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혜도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징계 해고되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별건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성우의 신용등급을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카드빚 연체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등록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경제적 안정은 오히려 더욱 멀어져 버렸어요. 정부는 집에서 혼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내외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도윤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도윤이는 이웃집에서 지내면서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도윤이의 물음에 정부는 마음이 아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고 있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도윤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정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를 나쁜 곳에 가뒀거든.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도윤이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전명자가 정분의 집을 찾아와 근황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어떠세요? 복잡해요.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정분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요. 김정민도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할머니, 힘드시죠? 고마워. 내가 구해줘서 이렇게라도 살고 있어. 정부는 항상 김정민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거든요. 정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벌은 하늘이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저지른 대로 돌아오는 법이구나. 아들과 며느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그 종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법정에서 결정될 거였습니다. 가족이었던 사람들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몇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어요. 피고인 박다혜는 특수강금 및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노인학대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성우는 공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정분에 대한 접근금지 보호명령이 6개월간 발효되었어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정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법정에서 처벌받게 만든 현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성우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했고, 다혜는 직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집과 경제적 안정은 오히려 더욱 멀어져 버렸어요.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변화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빌라 현관에 비디오 도어벨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지하 보일러실에는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시 그곳에 갇히게 된다면 즉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집 안 곳곳에 CCTV도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현관, 그리고 계단 등 주요 지점에 카메라를 달아두었어요. 또한 가스와 보일러 안전 센서도 새로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남달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관리였습니다. 정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유언 대용 신탁으로 재산을 전환했어요. 생활비는 본인 우선, 사회공헌 활동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고 자녀 상속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억지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정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는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를 재개했습니다. 사건 이후 한동안 쉬었는데 이제는 다시 이웃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다른 할머니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는 괜찮아요. 김정민에게는 특별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김정민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런 건 괜찮아요. 김정민이 사양했지만 정분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 당연한 거야. 김정민은 이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를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같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부는 그런 김정민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젊은이가 기특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부모가 없는 동안 정분이 도윤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도윤아? 엄마가 미안하대요. 도윤이는 어머니 다혜가 전해달라고 한 말을 전했어요. 정부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도윤아, 잘못한 건 어른들이 한 거야. 너는 죄가 없어. 정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도윤이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도윤이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 정부는 1층 부엌에서 도윤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포근했어요. 할머니, 맛있는 냄새 나요. 도윤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국그릇에 찌개를 담았어요. 손자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여전히 정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도윤이는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죠? 정부는 도윤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도윤이 지켜줄게.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겪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도윤이었어요. 나를 가둔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결국 오더라. 정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어두웠던 지하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구조되었을 때의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정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용서와 잊음은 다른 것이라는 걸.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잊지는 않을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거였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정분을 불렀어요. 왜 도윤아? 사랑해요. 도윤이의 순진한 말에 정분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도윤이 사랑해. 그날 밤 정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집은 안전했고 손자는 곁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시설들이 집을 지키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무엇보다 정분 자신이 강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정부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아픔과 상처는 기억 속에 간직하되 오늘은 또 다른 희망으로 살아갈 거였어요. 정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다짐이 확고했습니다. 상처는 기록하고 사람은 지키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도윤이가 있을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분 할머니처럼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김정민처럼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분 할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둔 밤은 길었지만 새벽은 결국 오더라. 세상에는 지금도 노인학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용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이 모이면 분명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삶을 울리고 감동을 전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